간밤 뉴욕 증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러네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또 양국 간의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를 중재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나선 듯합니다. 통화를 통해서 다음 주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만나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로 러우 전쟁 종식을 추진해 왔는데 러시아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에 종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신용 리스크와 관련한 제이미 다이먼 CEO의 바퀴벌레 경고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최근 자동차 대출업체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틀 뒤인 오늘 여러 지역은행들에서 부실 대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한 시장의 이번 악재는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AI 낙관론도 오늘 시장을 살리진 못했는데요. 장 초반 TSMC 호실 쪽에 오르던 증시는 되살아난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 투자 심리가 그대로 얼어붙었는데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65%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3%, 0.47%로 주저앉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AI 시장에 여러 호재가 나왔지만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공급업체인 TSMC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덕분에 오늘 1.1% 올랐고요. 알파벳은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또 핵심 인재를 메타에 빼앗겼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1% 가까이 내렸고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그나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록불 띈 것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오라클은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총 수익이 600억 달러에 달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마진이 35%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3% 넘게 뛰었습니다. 이는 최근 디인포메이션에서 발표한 10% 중반대의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AI 수익성에 대한 논란을 일부 잠재웠습니다. 또 브로드컴도 AI 낙관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했는지 보면 오늘은 은행주가 주가 하락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서브프라임 대출업체 트라이컬러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 퍼스트 브랜드가 파산하면서 느슨한 대출 관행에 대한 우려가 떠오른 가운데 오늘도 지역은행 자이언스가 몇몇 대출자에게 발생한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대규모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지방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차입자가 사기를 저질렀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부실 대출 우려에 자이언스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모두 주가가 급락했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은행주 섹터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발표치는 마이너스 12.8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 급락했고요. 시장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지수가 하락했고 또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하위 지수들은 모두 상승했다는 점인데 이 지표는 ISM 제조업과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에 이어서 최근 연준 인사들은 잇따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10월 인하 확률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블룸버그는 최근 SCFR의 거래 동향을 보면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빅컷이 나올 수 있다는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떠오르면서 국채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제 4%를 뚫고 내려갔고요. 2년물 금리도 오늘 0.0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또 셧다운 사태부터 밤사이에는 지역은행 부실대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좀처럼 금에는 호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오늘도 3% 넘게 뛰어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4,300달러 지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간밤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고 원유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금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 폭주하고 있는 사이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렸던 이 비트코인은 연일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10만 8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전문가들은 아직 비트코인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과 밀접하다고 평가하면서 일각에서는 금이 비트코인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자이언츠뱅크코프가 5천만 달러의 대출 손실을 공개하면서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가 부각되며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목요일장 50개 지역은행으로 구성된 KBW 지역은행 지수는 전장보다 7% 가까이 미끄러졌고요.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다준 자이언츠뱅크코프는 13% 넘게 급락한 데다 같은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코프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2년 전 뉴욕 증시를 흔들어놨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림인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두 은행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주요 은행 사이에서 신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라이컬러 홀딩스가 파산하면서 JP모건과 53rd 뱅크코프가 손실을 냈는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 하면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모두 미리 경계해야 한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TSMC의 3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TSMC가 TSMC 했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숫자들을 들고 나왔는데요. 순이익은 40% 가까이 늘어난 우리 돈 20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영업이익률은 꿈의 5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거푸 나온 오픈 AI와 오라클 등 큰 손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릴레이 덕분인데 생산을 도맡고 있는 TSMC가 활짝 웃은 건데요.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2분기 기준 70%가 넘습니다. 사측은 AI발 훈풍이 계속될 걸로 보고 내년 매출 증가율 전망도 기존 30%에서 35%로 높였고요. 올해 설비 투자 계획 역시 기존 380억 달러에서 최대 420억 달러까지 상향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한순간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방 로봇택시 시장을 꽉 잡은 구글 웨이모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까지 시동을 걸더니 이번엔 미국 최대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와 손잡고 배송 서비스에까지 나서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현재까지 1억 마일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록을 하고 1,000만 건이 넘는 유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서 경쟁자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선보인 윈도우 업데이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윈도우 PC에 AI 비서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음성 명령 인식과 화면 인식을 지원하는 코파일럿 보이스, 코파일럿 비전 등이 적용돼 AI가 윈도우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음성 호출만으로도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용자의 화면을 인식해서 앱 사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문서 내용을 분석해 개선점을 제시해주는 등 마치 사람처럼 모니터 속 개인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앞으로 2년간 16,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용 절감 목표도 내후년까지 종전 4조 원 수준에서 5조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 네슬레는 리더십 공백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네슬레인데 최근 로랑팩스의 CEO가 부하 직원과 사내 연애를 하다 적발돼 해임됐고 이 여파로 파월볼케 회장까지 뒤따라 조기 퇴진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업계는 네슬레가 신임 CEO 체제 아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하고 5년 새 2배로 불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산 매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를 취소해달라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의회가 정한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해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100,000 수수료는 미국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데 부담이 되고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0,000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상공회의소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민 개혁과 함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인력 유입이 계속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죠. 어제는 3,700선을 뚫고 올라가 이제 4,000비 돌파도 가시권에 두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증시를 견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어제 시장의 주도 섹터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주가 모처럼 큰 폭의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으로 10일 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세 보완과 관련한 이견 해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다. 향후 10일 내로 원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 중이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현대차가 8.28%, 기아도 7.23%로 강세 보였고요. 이어서 KG 모빌리티가 4.86%, 현대위아도 4.15%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도 어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훈풍을 받은 데다가 지난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로모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26% 증가한 210만 대에 달했는데요.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또 국가별로 봐도 중국은 약 130만 대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유럽은 42만 7,541대, 북미는 약 21만 대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온 점도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IM증권연구원은 미국 시장 내 제한 대상 외국 기업 원산지 규제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셀의 대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본격화할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ESS 규제 강화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장 관련주 흐름 살펴보면 에코프로워치와 LNF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고요.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8.8% 올랐습니다. 그 밖에 SK이노베이션이 7.71%, 삼성 SDI가 6.55% 오름세 보였습니다. 증권주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랠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15일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 규제가 이루어지면 현 정부의 자금 이동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통 사람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 예적금을 보고 다음으로 저축은행, 또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현재는 금리가 낮은 상태이고 또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잃은 사람들의 자금이 증권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증시가 화랑을 띠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합산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SK증권이 6.62% 올랐고요. 또 호실적을 최근에 기록한 한국금융지주도 5.39% 뛰었습니다. 이어서 상상인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3%대 상승세 보였고 대신증권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 차세대 칩인 M5를 탑재한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또 비전 프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들 신제품은 15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또 이달 22일에 정식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은 이들 제품에 탑재한 자체 개발 칩인 M5의 성능이 이전 버전인 M4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연말은 선물 수요 등에 힘입어서 IT 기기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매년 가을에 애플 신제품이 출시되는데요.
이번 출시로 인해서 애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이폰 관련주도 덩달아 강세 보였습니다. 마감상 확인해보면 LG화학이 6.12%, 이녹스 첨단 소재가 3.09% 올랐고요. BH가 2.02%, 또 하이비전 시스템과 LG 이노텍이 각각 1.63%, 0.9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급등의 급등. 어제 국내 증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표현이 걸맞는 시장입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추이 보시죠. 9월 중순에 3,450선이었던 지수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하루에 100포인트씩 껑충껑충 오르면서 3,750선 코앞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 2.5% 급등해서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급등의 이유는 5가지 호재가 동시에 몰린 영향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양적 긴축 중단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능성,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견고한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 한미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높아졌고 부동산 규제로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 가능성까지 높아진 결과 코스피가 불기둥을 세운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쌍끌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6,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7,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1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가 동시에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요. 기관이 2,36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들만 3,48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주가 이끌었습니다. 우선 동학개미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삼성전자, 드디어 4년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8% 오르면서 97,700원, 10만 전자에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도 7% 급등해서 사상 처음으로 45만 원 선을 넘겼습니다. 더불어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중국 생산 확대 소식과 깜짝 실적이 맞물리며 9% 가까이 뛰었고요.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인도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이 불면서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14%대 상승세에 시연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과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등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는 약세 이어갔습니다. 환율이 레벨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40전 내린 1,417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V자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프랑스 전국 안정 조짐이 보이자 유로가 강세를 보이며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후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맞물리면서 반등했는데요.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16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환율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4,000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상승세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특정 섹터에 쏠려 있어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9월 이후에 코스피 200 수익률은 19%였는데 코스피 200에 포함된 200개 종목 중에 같은 기간 동안 19% 이상 상승한 종목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대형 IT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 IT 중심의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며 IT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액티브한 대응보다는 인덱스 투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SMC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며 AI 거품론이 아직 기우라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오늘도 IT 업종 강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보고서 내용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9월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가 됐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될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요. 관련주에 기대감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더불어 항공과 방위산업 전시회도 개최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까지 늘면서 배터리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전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지역은행 부실 공포가 커지며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다만 TSMC 호실적으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흐름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을 보면 SK 하이닉스만 상승합니다. 삼성전자는 0.5% 약세로 97,2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0.5% 강세 4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대 약세입니다. 41만 6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 약세 보여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67%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8만 2,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1위부터 3위까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5% 가까이 반등하며 43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5% 오름세로 14만 8천 원. 에코프로가 7.5% 상승하면서 거래가 6만 2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 약세로 33만 7,500원. 펩트론 역시 1.7% 하락합니다. 25만 2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3,750까지 질주해온 코스피,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중심으로 출발 분위기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니 TSMC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또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어제 우리 시장도 이렇게까지 지수가 급등하리라고는 어제 우리 뭐 예. 방송할 때도 거의 뭐 짐작을 못했지 않습니까? 맞아, 예. 네,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그나마 뭐 소위 말하는 그 M7, 그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빅테크들 아니었으면 지수 낙폭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네. 오죽하면 뭐 S&P 500 11개 업종 가운데 하나 빼고 빅테크 쪽, 테크 쪽 빼고는 나머지 다 빠졌으니까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그거 했다는 거고. 바퀴벌레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침부터 바퀴벌레 그러네요. 제이미 다이먼이 며칠 전에 그 실적 발표하는 날부터
한 마리는 아닐 것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 보면 한 마리가 딱 보였지만 그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구석지 어딘가에 그 바퀴벌레 알들이 다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혹시나 싶어 검색해 보니까 뭐 아까 소개된 자이언스 밴쿠버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우리한테 뭐 좀 알려진 도시고 네. 웨스턴 뭐였죠? 웨스턴 거시기가 애리조나주고 뭐 지역 은행들이라는데 자꾸 이제 웨스턴 거시기라니요. 얼라이언스 밴쿠버. 웨스턴 얼라이언스 밴쿠버. 예. 자꾸 2년 전 생각을 갖다가 뭐 하게 하는 네. 뭐 돌아가는 얘기가 흐름이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 담보대출업체 파산했다는 둥, 뭐 부품 공급 회사 퍼스트 브랜즈도 뭐 자동차 쪽에서 대출이 서프라임 대출 비슷한 형태였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벌써 돌아다닌 지 좀 네. 됐습니다. 그러게요. 됐는데 확확 달리는데 바퀴벌레가 미안하네요. 바퀴벌레한테 미안하네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바퀴벌레한테 미안하다고. 자꾸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바퀴벌레 그러니까 꿀뚝한테 좀 얘기를 해보죠.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요것도 조금. 바퀴벌레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자, 오늘 함께 네. 해주실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백영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만 더 된 것 같아요. 뭐 느낌은 더 된 것 같은데. 한 달입니다. 예. 한 달. 근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시장이 바뀌었나요? 뭐 확 달라졌습니다, 이거 분위기. 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복귀를 해보면 4가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일부 그 시장의 강세를 예측했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항상 강세고 네. 떨어질 때도 예상보다 훨씬 약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상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반복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뭐 대표적으로 지난 한 달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환율 때문에 걱정했었잖아요. 네네. 저희 추석 때. 그러게요. 네. 예. 근데 환율이 지금 1,420원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저희들도 오늘 뭐 자료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2026년도 전망자를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요. 상상. 네. 네네. 뭐 시리즈 물론 이제 원자재 환율도 발간했지만 내년도 평균 환율은 1,442원으로 보고 있어요. 평균 환율을요. 그럼 얘기는 1,460원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위안화 강세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안화 네, 강세. 재패니스 예는 좀 약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대중 적자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좀 강세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저께 자동차 올라가는 게 대미 협상도 있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환율이라는 건 증시에는 부정적이에요. 환율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 지수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그런 지가 좀 됐죠. 예, 예. 그러면 뭔가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이미 1,400원이 됐기 때문에 1,460원도 뭐 그래봤자 뭐 한 4%, 5% 상승하는 거니까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원자재예요. 우리는 자꾸 단면을 보니까 환율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저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80년대 3자 효과라고 있잖아요. 예. 네. 80년대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삼자.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물가,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해 평균 유가 WTI가 작년보다 8% 이상 하락했어요. 예. 배럴당 68달러 정도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의 전망, 저 2026년도 상상인 전망은 58달러입니다. 14%가 더 하락할 거로 보고 있어요, 평균 유가가. 예. 그러면 산유국한테는 뭐 불행하지만 네. 저희 같은 원자재 쓰는 나라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환율은 올랐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도매 물가 상승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원자재를 달러 주고 사야 되니까. 예. 근데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만큼. 어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팩트, 도매 물가의 영향은 없는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경기 활성화 잘 이용하면 소매 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소비재 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1차적으로 자동차주는 관세 협상도 있지만 환율이 우리나라가 오른다는 거 수출 경쟁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워낙 약세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적인 코스피로 보면 환율뿐만 아니라 환율은 오르지만 환율의 상승폭보다 유가 하락하는 건 좋은 거니까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싸다는 얘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여전히 싸기 때문에 이익 증가 없이도 4천은 달성해야 되는 숫자였어요. 사실은 이익 증가 없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율과 유가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4,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저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양과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양관씨.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레벨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 때문에 여기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앞으로. 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것도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수는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 내년 초에. 그래서 예.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시는 것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버슈팅이라는 용어에는 항상 이렇게 그 이후를 또 살짝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과하게 튀었다가 그 다음에 뭐 급격한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한번 오버슈팅이 가능하다. 오버슈팅 이후에는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장세는 그냥 강보합이겠죠? 강보합. 강보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지수 전망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내년도 지수 평균이 4,470 정도로 보고 있어요. 4,400.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컴플라이언스상 정확히 얘기해 드리는 네. 못하는 점 네, 이해해 네. 주십시오. 이게 컴플라이언스 되게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700포인트보다 24%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년도 ROE라는 게 있고 과거 평균 ROE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보는 수익성 지표를 산지로 도출해 보면 PBR이 1.4배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1.4배를 간 적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 본 거는 영업이익률 상승에 따라서 코스피 상승하는 폭이 지난 30년간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자꾸 어려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 올랐을 때 지수는 얼마나 올랐을까? 코스피 200이. 예.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코스피 네. 200이 1% 영업이익이 올랐을 때 그러면 0.8 정도 올라요.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코스피 200이 10% 정도 이익이 오르면 시장은 0.8%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8% 죄송합니다. 8% 정도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코스피 이익 증가가 제가 보기에는 20%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예.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당연히 16% 이상은 올라가겠죠. 과거.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했던 밸류에이션과 이익 상승폭에 대한 가중평균을 해보면 네. 4,450 정도의 지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니까 그거를 빨리 달성하는 경우는 좀 불안한 거고 네. 점진적으로 달성하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점진적으로 달성하지는 않습니다. 아, 생각보다 가파르게. 그렇게 사회자님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미 시장에 빠르게 반영하는 시장 효율성상. 네. 어차피 갈까 빨리. 그래서 저는 저희 내년도 시장은 상고하저일 가능성이 있고 아. 오히려 1분기가 가장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논리대로라면은 반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이익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지수는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같이 가는 장이 아닌 네. 그 어떤 종목별, 업종별 뭐 차별화 장세는 여전할 것 같네요. 차별화 장세가 좀 있을 거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업들은 경기 방어주 성격, 뭐 통신이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업종을 좀 추천할 때 예. 적어도 4분기에 그래도 긍정적인 업종, 뭐 내년까지는 저희가 볼 능력은 없고 네. 4분기에 긍정 업종으로 4가지 바소반전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소반전, 바이오, 소비재, 반도체, 전력. 전력. 바소반전이라고 바소반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SBR보다는 입이 안 붙는다. 안 붙죠, 안 붙죠. 근데 저는 여전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 바이오, 그다음 소비재, 그다음 반도체, 반도체. 전력기기에 예. 대한 비중은 여전히 제일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행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자동차, 일부 자동차 환율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이유, 현대차, 예. 그룹 자동차 그룹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두 개가 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그거는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자동차 쪽도 네. 이렇게 6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전문 담당 쪽은 화학이시잖아요. 네, 화학 정입니다. 화학은 별로예요. 별로라고 그러기는 좀 너무 거친 표현을 쓰시면 화학은 상승폭이 제한적인가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반적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화학도 네. 어저께 사실 LG화학도 4.7%인가요? 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냐, 중간 상승할 거냐, 덜 상승할 거냐는 네. 모르겠는데 절대 수익률 보면 화학도 지금 사면 내년 상반기엔 지금보다 올라 있을 겁니다. 아, 절대. 근데 시장 평균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아, 시장이 만약 상대적으로. 24% 상승하면 시장보다는 낮게 상승하겠죠. 근데 절대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고. 그럼 왜 시장보다 더 상승하지 못하죠라는 거잖아요. 코스피 네, 평균보다. 지금 구조조정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잖아요. 잘 아셨어요. 글로벌 공급 과잉, 화학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구조조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자율 구조조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으니 재무구조 좀 취약한 기업이 정말로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구조조정을 네. 좀 해보자는 시점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센터장님 이렇게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지수 숫자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일부러 자극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는 내년도를 전망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8개월 뒤에 어떤 지수를 예측해야 되는 직업인데 하여튼 지금은 상승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예. 아, 센터장님 표현은 저희에 비하면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명확한 거죠. 우리가 어떤 저희가 자극적인 거죠. 저희가 아까 별로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상승폭이 제한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 뭐 주셨고. 방송 하루 이틀 하신 분들한테 표현이 왜 그렇게 직설적이신 거죠. 뭐. 네. 직설적이신 그죠? 거고. 예. 좋습니다. 때로. 24%라 연간 아직도 24%를 더 갈 수 있다. 팔릴 수만 있다면 강남집 다 팔고 그냥 올인 해야 되네. 네? 뭘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좀 자극적이신 거죠. 팔릴 수만 자산의 특징은 다르시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극적인가요? 예. 예, 부동산 자금하고 주식에 들어온 자금은 좀 그러면 성격이 자극적이지 많이 않게 다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전망에는 바퀴벌레나 저 연기가 살살 보이는 굴뚝은 감안하신 겁니까? 가만히 안 돼 있죠. 가만히 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그 뉴스를 나온 거는 어저께 정도였고 네. 저희들은 지난 2주간 추석 때 나와서 계속 분석을 했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변수는 뭐냐면 저희가 예. 내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12% 정도 봤는데 증가율을 네. 근데 이제 20% 정도 봤는데 음. 그것이 예상보다 덜 나올 경우가 있다면 지수는 상당히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멀티플은 다 국가들의 멀티플, 미국의 지수가 나빠지면 네. 결국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저평가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S&P 500이 떨어지면 우리가 더 동전해서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저도 뭐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뭐 리스크를 제가 진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은행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SB 뱅크, 그러니까 소프트밸리 예. 뱅크 사태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차라리 이 문제가 지금 나와서 일정 부분에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의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수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역은행의 사태는 분명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메이저인 인베스트 뱅킹의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그리고 이거를 체크할 건가에 대한 것이 팔로업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요. 지역은행의 시총이라든가 모건스탠리나 JP모건 시총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이어질 것인가에 따라서는 당연히 SB 뱅크 다 사태는 그다음 괜찮았습니다. 네. 왜냐면 AI 때문에 돈이 몰렸거든요. 예. 제 말 무슨 예, 이해하시죠? 예. 분명히 뱅크가 문제가 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업에 AI와 관련된 투자가 펀딩이 몰리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건데 예. 지금도 자동차 쪽 계열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연히 차가 안 팔리니까. 음. 근데 관세 협상이 되면 예. 내년도에 미국의 신차는 기저효과상 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는 전기차 보조금도 줄여서 전기차도 네. 안 팔리고 있고 미국은 뭐든지 안 좋아요. 근데 그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내년도에 미국의 어떤 성장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다고 본다면 신차가 올해 안 팔렸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네. 내년에 미국 신차는 팔릴 수 있다는 뜻이죠. 예. 할인을 해서라도. 예. 그럼 그 대출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회사의 아쉬운 점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물론 우려스럽지만 저희 전망을 당장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미증시도 올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M7만 올라가서 오늘 예. 어저께 S&P가 전형적인 차별화였죠. 네. 예, 다른 예, 업종 다 빠지고 맞아요. 예. 말씀하신 IT만 올랐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제일 안 좋은 게 소비재가 지금 안 좋아요. 소비재. 당연히 안 좋겠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 때문에 높아진 물가들이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휘발유 소비도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랑 자연히 유가가 안 좋은 이유도 미국이 이 드라이빙 마일리지가 좀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빡빡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유가가 낮아서 다행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비가 안 좋으니 그러면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럼 기저효과상 내년에 소비 지표는 좀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중간 선거 결과가 민감하긴 하지만 예. 근데 그건 내년 하반기니까 예. 내년 상반기만 보면 예. 여야 모두 합의할 가능성이 있죠. 경기는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미국의 소비재, 그다음에 기타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미국 지표도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다. 미국 주식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백 센터장님, 아직 저 글로벌 거시 관련해서 또 미국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 건 있습니다만 막 하도 궁금하고 네, 예, 동시효과 보기 전에 꼭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데 네, 네. 이 2차 전지도 화학 섹터죠. 네, 뭐 브로드하게 보면 화학. 브로드하게 보면은 어제 뭔 일로 그렇게 종목 가릴 거 없이 아니 에코프로 비하면 20몇 프로 거의 뭐 상한가를 찍듯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붕 떠버렸는데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 쪽에?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이번 주 화요일 날 LG 엔솔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 좋았죠. 14일 날이죠. 예.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네. 이제 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어요. 예. 시장에서는 5천억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6천억이 예. 나왔고 그 AMPC라고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판매하면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걸 이제 AMPC라고 합니다. 음. 세액 공제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그것 때문에 흑자가 아니라 그걸 제외해도 흑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열광을 했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8% 이상 올랐었어요. LG 예.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일단 대장주가 오른 상태였고 거기에 지금 두 번째로는 현대차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오르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네. 세 번째로는 9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였어요. 340만 대 정도 나왔습니다. 310만 대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9월에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대인 건 당연했어요, 원래는. 왜 당연했냐면 중국이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320만 대 중에 뭐 중국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니 네. 중국은 전기차가 뭐 그때그때 보조금이나 정책에 따라서 업앤다운을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유럽이 한 40만 대 정도 팔렸고 미국이 한 25만 대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노멀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보면 결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였다는 뉴스에 자극을 받았고 시장은 강세였고 LG엔솔은 실적이 좋았고 그런 걸로 이제 좀 올라간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아까 전에 4분기에 업종 중에서 이제 2차 전지를 굳이 이제 넣지 않았던 자동차를 네. 넣자면 2차 전지 넣지 않았던 거는 2차 전지도 지금보다 올라가긴 하지만 좀 시장보다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어요. 어저께는 약간의 분풀이가 있었던 거 보고 있거든요. 분풀이.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상승 폭이나 차트 모양 봐서는 저거는 그냥 개인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거 어디니? 2차 전지니?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따나 차도 전기차도 좀 팔린다는데 이제 뭐 보니까 여기네 이제는 움직이겠네 하는 그런 매수세보다도 이거는 누가 이거 쇼스퀴즈란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숏을 계속 걸진 않았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거는 이미 화요일 날 LG엔솔이 8%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계속 L자 형태로 눌려 있었어요. 예. 삼성 S대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예. 그래서 거기서 숏 걸기엔 좀 부담이 있다고는 봤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했던 개인들의 매수세에 이미 반도체나 아니면 뭐 조선 방사는 안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차라리 안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게 맞죠. 안 올라가. 그것도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쵸, 전략적. 이미 그러니까 올라간 쪽을 보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시장보다는 덜 올라가지만 절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선택이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이제 매수가 빨리 몰리니까 매도보다 매수가 워낙 강세니까 호가가 강세니까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으로 더 주가가 멈출 거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했던 내년도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상승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올해 예. 워낙 밀렸기 때문에 예. ESS 판매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ESS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네. 제가 LG 엔솔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탐방도 갔었거든요. 아, 주중에. 예. 그러니까 LG 엔솔 담당자분들은
뭐 제가 봐도 봤던 게 4분기에는 전기차가 안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9월 30일 보조금을 종료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안 팔려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다행인 거는 ESS가 올해보다 내년에 거의 50% 이상 판매량, 슈먼트라고 하죠. 판매량이 저희는 증가할 거로 그쪽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를 좀 받았다는 얘기니까요. 중국 대비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눌려도 실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고 계시고 네. 저도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뭐 시장 주도주는 아니겠지만 상승 속에 무게를 둔 것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소반전, 반도체 쪽은 바소반전 왜요? 입에 쫙 붙지 않아서 좀 바소- 미안합니다만 예. 아니요, 그래도 붙어요 나름 바소반전.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왜 반도체를 앞에 아, 보통 반도체 아. 아이템 많이 예. 추천하시거든요. 예. 반도체부터 왜 안 하고 자꾸 왜 바소반전 얘기하냐고 예, 예. 얘기하냐면 저도 조금 어떤 분들은 저를 당돌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차 선택의 이슈인데 반도체는 앞으로 4분기에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바소반전 중에 가장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바이오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고 소비자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는 CDMO와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관세 세 가지로 다 묶여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8%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러면서 그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4분기, 1분기가.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4분기, 1분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고. 그다음에 소비재도 아까 말했던 중국 소비재는 미국 소비재 다 눌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또 지금 후행적으로는 소비재라고 보고 있어서 소비자랑 구체적으로 화장품, 화장품.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일부 백화점주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라면 같은 거는 라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되게 명쾌하세요. 김밥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예. 똑같이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라는 기업하고 삼성식품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에 누가 더 많이 상승하니 이거를 얘기해 드려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저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식용유는 식용유? 중국산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것까지는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식용유. 그러니까 우리가 대미 수출 식용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이를 사와서 다시 수출하는 거고 중국은 자체적인 콩도 있고 또 수입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좀 다른 예. 부분은 있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백화점주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서 일부 좋아지고 있는 외식 사업들 예. 외식? 그러니까 롯데칠성이라든가 이런 예, 기업들을 저희 예. 담당자가 좋아하는 이유는 꼭 콜라 먹거든요. 애슐리 킨즈를 가시거나 이럴 때 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콜라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콜라나 이런 기업들의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보틀링 했던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고민했던 건 필리핀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적자를 봤는데 이게 흑자로 막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펩시 계열로 예. 판매하는데 그게 이제 제로 펩시가 더 제로 코코보다 낫단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맛은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는 아니, 꼭 제로를 원하면서도 또 펩시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방송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글쎄 뭐 상관없죠. 예. 그런 건가요? 하여튼 예. 기업에 관한 얘기인데. 예, 예. 그래서 제 아들도 대학교 1학년인데 제로 펩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호도는 90대 1이에요. 거의 제로 펩시입니다. 그래서 제로는- 저희 담당자도 롯데칠성이 그동안 속속했던 해외 법인이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제로 펩시 효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젊은 층에 또 일종의 유행 같아요. 저는 제로가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건 각각 그냥 취향인데 오리지널 거. 좀 밋밋하죠. 너무 달게 너무 느껴지고 탄산 빠진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입니다. 네, 맞아요. 보통 항상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네. 칼로리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임상이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맞아요. 알고 있는. 근데 예, 이제 예. 그래도 칼로리가 없으니까 뭐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잘 보면은 뭐 하나 유행만 시키면은 트렌드만 타면은 이건 대박인데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보면 뭐 백팩이요? 백팩이든 예, 예. 뭐 신발이든 이게 뭐 고무신처럼 생겼든 뭐 플라스틱처럼 생겼든 뭐 그러든 지금 말씀하신 음료도 이 젊은 층에서 한번 트렌드만 타면은 저 딸도 한번 와가지고는 콜라 땡긴다 이러길래 또 아빠로서 서비스한다고 사다 줄게 했더니만 딱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거 상당히 집착하는 편인데 젊은 층들은 젊은 층들은 뭔가 하면은 같이 동참해야 되는가 봐. 뭐
그러니 젊지가 않으니까 제로가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러잖아요. 아, 죄송해요. 예. 뭐 저도 상대적으로 소장님보다 젊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예. 예. 롭제 채송 얘기를 괜히 했나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 종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근데 아까 다시 들어가면 반도체가 등이 좋지만 바이오 소비재에 대한 주목을 좀 하자.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728로 집계가 되고 있고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86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5만 8,5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12만 8,000원이죠. 0.4%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현대차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4,0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3.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만 6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입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호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역시 상승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7.8%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0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호가는 57만 4,000원. 리가캠바이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5,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펩트론, HLB는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 지금 호가 8만 6,700원, 삼천당제약은 20만 3,000원으로 1% 하락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제 계산까지 8분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오늘은 뭐 반도체 좀 행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도 좀 관심이 가네요, 확실히. 예, 그러네요. 뭐 지수가 저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동시효과 흐름만 봐서는 예.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위기네, 그죠? 네. 이유는 묻지 마라. 이런 분위기. 그런 상황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예. 센터장님 80년대를 얘기하셨어요. 3조 호황.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일단 낮은 저금리, 저유가 거기다가 저달러니까 달러가 약세. 그때가 이제 한참 그거구나. 프라자 합의 있을 프라자 때고 뭐 합의 이런 네. 때니까 유난히 네. 또 엔이 우리보다 또 강세고 하는 게 뭐 수출도 호황이 수출 됐겠죠. 경쟁력도 예, 좋고 예. 그래서 3조 호황했습니다만 지금 굳이 따지자면은 금리 앞으로 뭐 지금보다 낮아질 거니까 저금리 기대할 수 있고 유가는 저도 뭐 센터장님 말씀 저유가는 맞다나 좀 구조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유가는 이제 구조적인 저유가에 네. 될 네. 가능성이 있고 오펙 플러스가 힘을 잃었고요. 미국은 항상 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달러 부분은 조금 뭐 그거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거는 좀,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는 건 우리 경제에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유가가 꼭 빨리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빨리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않는다면? 이제 완만하게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어떤 의미냐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좀 더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유가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58달러 정도까지 평균 유가 빠진다는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는 건 네.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올해 평균이 68달러인데 내년에 WTI 58달러면 뭐 디플레이션인가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결국 수급상 유가 90불 간 적도 있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90불 갔었습니다. 유가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한 거니까 예. 결론적으로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NG도 달러 베이스로 무조건 가스도 사와야 되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달러 베이스 원유를 사오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최악은 뭐냐면 달러는 1,400원, 1,500원 가는데 유가가 100불 넘어가면 저희는 아마 비상경제 사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천우신종인 게 환율은 그래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는 더 안정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LNG도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LNG 협약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는 생각보다 느리게 떨어지겠지만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최근에 비트코인도 약세고 이런 이유가 금에 대한 가격의 강세도 있지만 금으로도 쏠린 이유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 부동산 자체가 전 세계 부동산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중국이 뭐 어디 부동산을 막 하고 이런 여력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중국 자체 부동산이 워낙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대책으로 좀 더 안정화된다면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자산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저는 올해 4분기를 넘지 않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 투자하는 다 시기가 있는 거고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늦지 있습니다. 않았다. 네. 그것만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약간 뭐 포모일 가능성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바이오주 지금 현대차는 YTD를 보면 10%밖에 상승 안 했어요. 올해 1월 1일 대비해서 현대자동차가 10%밖에 상승 안 했다고요. 탄바도 18% 20%밖에 상승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상승해 보면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지난 2년간을 길게 보면 더더욱 상승한 게 없죠. 지난 2년간 길게 보면. 네. 그러니까 소비재는 더 눌려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상반기에 매도였습니다. 순매도. 네, 네. 지금 순매수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YTD를 보면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안 늘리는 건 환율 때문에 안 늘렸겠죠. 근데 환율이 여기서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면 안심만 된다면 네. 그리고 유가가 좀 더 빠진다면 원자재 펀드를 숏을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만도 많이 늘려서 대만도 목에 찼어요. 제가 보기에 외국 입장에서 대만도 목에 찼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고 네.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조금 아까 말했던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4분기를 지나서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안 오른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 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쪽에서 이제 바소반전 이제 바이오 소비재를 앞에 둔 이유를 말씀 주셨고 그렇게 치면 이제 미증시 쪽에서는 진짜 많이 오른쪽이 반도체 AI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 쪽은 어때요? 산업별로 봤을 때, 섹터별로 봤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는 차라리 좀 뭐라고 그럴까 좀 편중이 완화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그래프 잠깐 볼게요. 네네. 네네. 이거는 좀 중요한 그래프라서 여기 네. 우리나라 소비재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라면 업계의 시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시총이 불과 4년 전, 5년 전에 부동의 1위는 농심이었겠죠. 네. 근데 갑자기 오뚜기가 갑자기 올라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이 압도적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간 지켰던 1등이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또 오른쪽에 화장품은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 1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많이 그랬죠. 들어보셨던 아모레퍼시픽이 예. 부동의 시가총 1위였다가 최근에 APL이라는 기업. 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혁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MZ들의 유행 효과, 그다음에 SNS 이런 것들이 중첩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유행, SNS, 그다음에 MZ 이 키워드는 뭐냐면 편중입니다. 편중. 그러니까 그 힘들이 아니었으면 APR이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고 삼양식품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는 삼양식품 라면 많이 안 먹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농심 먹어요. 아니, 저는 골고루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이것이 어느 세대에 쏠렸다는 얘기죠. 썰렸다. 그리고 관심이 더 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투자자만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맛을 보고 평가한 거죠. 글로벌을 내서 불닭을 먹었으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불닭을 되게 젊은 층이 먹을 겁니다. 아마도.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네.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시니어보다 주니어들이 드셨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드셨을 거고 그럴 때 불닭 안 보면 먹어봤다는 얘기죠, 아, 본인은. 저요? 집에 불닭 컵라면으로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시간이 컵라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소비재나 아니면 기타 업종에서 바뀌고 있는 손바뀜이 있는데 중요한 건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2등에서 1등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네, 같은 경우. 네. 어디가요? 하이닉스가 아, 선정된다는 예, 영업이익으로 예. 그렇죠? 이긴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미국은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7의 어떤 여기 보시면 이익 증가가 여전히 가장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장점이다 단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는 AI가 좋게 나오면 전체 시장을 무조건 끌고 갈 거고 어제처럼 예. 안 빠지고. 네. 예.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AI와 관련된 캐펙스나 이익이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엄청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른 섹터가 뭔가 그거 낙폭을 상쇄할 만한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내년에 네. 미국이 워낙 신차가 안 팔렸거든요. 네. 보조금도 줄이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신차 판매가 좀 늘어날 거고 GM이나 아니면 포드가 그다음에 아까 소비자 눌렸던 그 지금 코스코나 이런 코스트코나 이런 기업들 마켓이나 이런 기업들이 월마트가 좀 더 나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할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혁신이 일어나고 업종별로 1등, 2등이 바뀌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이 미장보다 낫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2년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은 또 얘기를 어쩌면 개장하고 편중돼 있고. 조금 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다시 한번 좀 재현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가 시장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TSMC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는 상황이었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았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4% 좀 떨어집니다. 3,732, 코스닥도 0.3% 내림세로 862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97,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으로 45만 2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5% 떨어집니다. 41만 4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하네요. 지금 112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0.8% 하락합니다. 지금 24만 500원. 이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 약세로 8만 2천 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은 0.9% 상승합니다. 94만 5천 원. HD현대중공업이 0.98% 상승으로 51만 3천 원. 기아도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2% 소폭 상승합니다. 43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0.5% 하락합니다. 14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는 4% 강세입니다. 6만 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좀 떨어집니다. 34만 2천 원. 펩트론이 0.9%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8% 상승합니다. 13만 3,100원. 파마리서치가 0.4% 올라가고요. HLB는 39,250원으로 1.3% 하락합니다. ABL바이오 약보합권이고 삼천당제약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19만 9,600원으로 2.8%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쪽하고 조선 기자재 쪽 흐름 좋습니다. 지금 HD중공업이 3.4% 상승세고요. 대한조선도 1.4% 올라가고 있고 하나오션 오늘 3.48% 상승합니다. 11만 2,900원. SK오션플랜트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HD한국 조선해양도 오름세고 그리고 HD현대 위포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3.5% 상승세. 지금 현대임스도 1.7% 오름세. 그러니까 조선기자재까지도 좋아요.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지금 삼형엠텍이 12% 급등합니다. 16,5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일승도 2% 상승세, 하나엔진도 1.6% 올라가고 오리엔탈전공 4% 상승합니다. 그리고 성광밴드 BMT도 1% 이상 올라가고요. 한국카본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팅 쪽이라든지 이제 보냉제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이로코리아도 1.8% 상승세고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네요. 지금 대동기어가 10% 급등합니다. 17,130원. 그리고 SY스틸텍도 6% 강세고요. 현대 에버다임 데모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출산주들이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르코스, 뉴키즈온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꼼비가 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02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8억 원, 23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201억 원, 16억 원 순매수, 기관은 211억 원 매도 우위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오늘 90전 하락한 1,41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방산주 그동안 좀 조정 받더니 오늘 다시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도 물량이 나왔다가 좀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예. 매물 빼는 분위기죠. 네. 대부분 또 양전할 분위기네요. 일단 워낙에 강하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네.
저항이라 할 만했던 그 레벨들 다 그냥 돌파를 해버렸네요. 야, 이거 분위기 봐서는 이거 플러스 돌릴 수도 있겠네. 개인 매수세로. 네, 왜냐면 지금 반도체 쪽도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뭐 10만 전자, 50만 닉스 막 얘기 나옵니다. 네. 그 바소 반전이 이제 다시 세 바소 번째 반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는데 10만이야 찍겠죠. 뭐 이거 뭐 조만간에 예. 보는 레벨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뭐 조만간은 아니지만 터치할 수 있는 목표 주가로 보도록 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예. 많은 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너무 많이 쏠렸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코스피 200 업종별 순매수를 보면 예. 올해 들어서 60%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 순매수 오른쪽 표가 복잡하니까 그냥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만약에 뭐 50%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한 30% 차지한다. 그럼 1.5배 정도 매수했다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50% 시가총액,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에서 50% 차지하고 있는데 분자로 놓고 분모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30%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뭐 1.4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땠냐를 보면 항상 외국인은 시가총액의 2배 이상 순매수했어요. 시가총액. 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의 2배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중이 40%일 때는 80%를 순매수했고 전체 대금에 시가총액 비중이 20%면 한 40%. 그렇죠. 근데 최근도 똑같아요. 그래요? 2010년 저희가 이제 여기 예.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15년, 20년 이렇게 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당연히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적은 아까 말한 대로 HBM이라든 기타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부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도 좋았지만 아마 4분기, 1분기까지 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담당자들은 보고 있고 그렇다면 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미중 간에 또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 쪽이든 중국 쪽이든 또 한번 벌컥 화를 내는 경우는 없을까요? 뭐 그 장비 예. 반도체 관련된 장비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3,500달러의 대미 우리 기본적인 어떤 합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빨리 되고 네. 그리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종료시켰어요 1차적으로. 예. 그럼 이제 3,500달러의 무역 협상에 대한 무역 협상도 거의 끝나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미 끝났고 네. 이제 중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히토류 이런 문제가 계속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있겠지만 그 마지막 선을 넘으면 일단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중국과의 무역 정쟁 때문에 히토류가 남아 있는 거. 근데 반도체가 거기서 바로 충돌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이요. 네. 지금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은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련 ETF도 굉장히 흐름 좋은데 금 가격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 가격 전망 자료를 화요일 날 냈고요. 네. 트라이 온스당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15% 정도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15%. 그래서 4,480달러가 평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렇게 평균이 4,380이니까 예, 예. 기말이면 4,8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만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이게 왜 올랐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네. 왜 올랐냐? 근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대체했던 거는 계속 중앙은행의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의 순매수가 이제 멈추면 좋은데 네. 확실한 건 중앙은행 순매수가 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지금 1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변화 서베이는 뭐냐면 앞으로 쉽게 말하면 더 금을 매입할 생각이 있냐 없냐인데 갈수록 더 이 금을 더 매입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보다 2025년이.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도 또 서베이를 보면 중앙은행들은
금을 더 매입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은행의 매입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네네. 그것이 가장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을 비롯한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한 매입보다는 금 매입이 촉발했고 그것이 미중 분쟁이 끝나도 아마 금은 계속 매입할 것 같은데 네. 미중 분쟁이 있을수록 금을 매입하겠지 미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거는 있습니다. 금이 대체재가 없다는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최대 수혜주였고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아직 안 사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앙은행이 다른 자산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금은 아주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아직 현실적으로 안 나오니까 금은 앞으로는 좀 강보합일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401k 미국의 퇴직연금 그것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 살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네, 지난 네. 8월에 사모펀드도 들어가라 401k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는 재료인 것이 결국 그래서 이제 그 401k라고는 엄청난 그 퇴직연금에다 빨대 꽂은 거 아닙니까 월가가 거기서 이제 쭉쭉쭉 빨아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올라왔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은 치고 가고 있고 이래저래 무슨 뭐 약간 시장도 뭐 나쁘진 않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못 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금은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금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에 순매수했던 건 정치적 요인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여기 다양한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14페이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금은 리스크 때문에 오른 것도 첫 번째였고요. 네. 역사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2차 전쟁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금이 제일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무조건 금은 갖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할 때 금반지 줬던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예. 최후의 대비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더 올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 미중이 싸우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더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수요까지 일부 겹치면서 뭐 걷잡을수 올라간 거거든요. 네. 지금 뭐 한 돈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 네. 80만 원 넘는 상황인데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 4,480, 뭐 4,800 정도 얘기했을 때 사회자님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1만 달러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상승은 하지만 내년부터 상승폭은 좀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상승폭 둔화된 이유가 이런 리스크들 화면에 봤던 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그다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트럼프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집권 3년차 들어가거든요. 예. 점점 리스크들이 줄면서 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덜 리스크가 반영될 거다. 그렇죠? 리스크가 올라야 금도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덜 반영될 거고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401k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버무려지면서 금 가격의 상승폭이 내년부터는 좀 이제 올해까지 올라간 이후로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 4,800 트라이언스 달러.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좀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면은 저희는 모든 걸 다 아실 거라고 가정하고 여쭙습니다. 네. 그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어제는 또 아침부터 그 통화수합 뭐 배센터가 한마디 해가지고 이게 원래 연준하고 하는 간에 중앙은행 간의 통화수합인데 네. 뭐 재무부가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식의 기사가 우리나라에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제 장이 워낙 크게 가니까 예. 그런 기대감도 작용했을 거야라는 또 이제 마감 후 갖다 붙이기 시황이 나왔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별로 기대 안 한다고 솔직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통화수합 얘기가 환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센터장님 뭐 이 통화수합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보십니까? 통화 수합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통화 수합 효과가 있는 일부 다른 제도를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통화 수합은 못하지만 통화 수합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어떤 형태든 뭐 밑에 서브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효과도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상징적인 어떤 의미의 통화 수합을 좀 준하는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 효과는 없을 건데 왜냐하면 이제 3,500달러를 이제 최근에 통화 수합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3,500달러를 언제 얼마나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외환보유 예. 생각해 보십시오. 3,500달러를
원샷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국가 부도의 날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지급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고. 아하. 그럼 원화 지급하면 결국 뭐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 거. 화폐 가치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그런 것 부분을 이제 분할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플 텐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수합과 3,500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서로 우리는 3,500 달러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최악의 경우는 안 된다. 뭐 도저히 못 주겠다. 우리나라 망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속된 말로 이제 들어놓아 버리는 거고. 네. 미국은 통화 수합 뭐 이렇게 해서 뭐 제2 IMF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고 통화 수합에 최대한 어떤 립 서비스 관련된 뭔가를 해줄 거고 3,500 달러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에 충격을 덜 주는 효과 정도로 그래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일제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그동안 급등했던 것을 비교하면 낙폭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0.5% 내림세로 3,700은 지켜내면서 3,72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0.3% 내림세 862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5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오늘 1,546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4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33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50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 건강관리업체와 서비스 쪽, 더불어서 교육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과 비철금속, 증권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조선주가 한미 협력 기대감 속에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미 관세와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찾아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정관 장관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여러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동일 스틸럭스가 11% 강세, 2,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J중공업과 하나오션이 1% 넘는 오름세입니다. 대한조선이 0.4% 강세로 76,800원, HD현대중공업 0.8% 상승하면서 5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가 오늘 강세 보여줍니다. 리튬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생산이 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깜짝 실적까지 겹치며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들썩이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리튬주 내에서는 첨보가 10.4% 상승하며 5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4%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65,700원. 후성이 6.3% 오름세로 6,870원. 코스모화학이 4.8% 강세로 18,56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4%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2만 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역시도 오름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협의를 위해 헝가리에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 관련주 다시 떠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이쪽에서는 아이톡시가 3%, 대동기어가 7.1% 강세로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G가 6.3% 강세로 2,335원,
SY스틸텍이 4.5% 오름세, 거래가 3,432원이고요. 현대 에버다임까지 4.5%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8,04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산업 관련주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에르코스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9% 넘는 오름세, 거래가 12,690원이고요. 뉴키즈온이 2.4% 오름세로 7,440원, 오로라도 2%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꿈비가 1.78%,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1%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코스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급등에 따른 하락이 나오는 건지 장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달러 환율 이제 1,430원 선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환해지 또 환노출 ETF 수익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시장 동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펀트 솔루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하나자산운용으로 가셔서 뭐 경무에 시달리십니까?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쪽이 홀쭉해지셨나요?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라고. 네, PT도 좀 시작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또 일도 하다 보니까 일도 하다 조금씩, 보니까. 네,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뭔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퀀트 솔루션 본부장. 퀀트는 뭐죠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공학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뭐 운용하는 그런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AI를 활용한 본부,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액티브 운용을 같이 하는 그런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기본적으로 환율 한번 오늘 이제 환해지 된 거하고 네. 환해지 안 하고 노출된 ETF하고 수익률이 많이 다른 이 부분 살펴주시고 네. 뭔가 대응 전략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네. 우선 환율부터 지금 1,430원대 갔다가 구두 개입 두드리 맞은 이후에 지금 1,417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우선 최근에 환율이 한 1,400원대 또는 네. 뭐 1,300원 후반대의 지금 환율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뭐 새로운 뭐 노멀, 뭐 뉴 노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뭐 1,200원대 또는 1,300원 초반대까지 갈 가능성은 좀 높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달러에 대한 방향성 베팅, 뭐 달러가 오를 것이다 또는 워낙 뭐 강세 약세 이런 거에 대한 전망보다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 달러 포지션, 달러에 노출된 자산은 좀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우선 결론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에 대한 전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좀 하방 압력보다는 좀 상승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뭐 대미 관련해가지고 무역 관세 협정도 아직 뭐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뭐 3,500만 불 뭐 통화 수합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어제 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리스크들이 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00원대 초반대 뭐 당국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구두 개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락을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안정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노출, 환해지 상품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달러에 노출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5년, 10년, 또 15년, 20년을 좀 보더라도 환율 뭐 저 어릴 때는 한 800원, 900원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장기로 투자하실 때는 특히나 달러에 노출된, 그러니까 환해지가 안 된 그런 주식형 ETF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은 장기 투자로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매우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데 이 환율에 대한 위험은 전혀 안 갖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만 뭐 좀 환율이 높았을 때 좀 제한적으로 환해지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 수익률을 좀 보더라도 1개월인데 생각보다 수익률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러네요. 네, 똑같은 S&P 500에 네, 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1개월 수익률이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년으로 예. 하면 36%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달러에 대한 방향성 베팅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환율에 노출된 특히나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가 좀 반대 경우로 지금 뭐 환율이 1,400원대가 좀 넘고 나는 한 짧게 좀 한 달 이내 그냥 S&P 500에만 노출된 걸 좀 하고 싶다라고 매우 제한적인 단기 투자만 하는 분한테 정도만 저희가 해지형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환 노출 상품을 좀 더 주력으로 갖고 가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저기는요. 저 채권 쪽에 미국 장기채 ETF 네. 요즘 뭐 채권 수익률 흐름 봐서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익률이.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기채 추종하는데 엔화 노출형 ETF? 네. 아니 이거는 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엔화가 워낙 약세였으니까. 네네. 근데 이 상품부터 한번 구조를 설명해 주시죠. 엔화 노출형 ETF?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엔화를 저희가 갖고 그다음 미국에 장기채 투자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에만 저희가 노출이 되어 있고 장기채 흐름도 갖고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채권 투자는 플러스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엔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또 손실이 나게 되면은 예. 또 오른 것을 그대로 상쇄하게 되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도 돼야 되고 미국의 금리도 빠져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좀 충족해야 저희가 플러스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가장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됐던 게 바로 작년 한 상반기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 환율이 엔화 환율이 저희 기준으로 한 800원 내외 앞에 구자가 안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 정말 엔화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였는데, 네, 그때 좀 상품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좀 손실폭이 좀 큰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국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의 평가 이익을 조금 이렇게 좀 갉아먹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자산을 하나 ETF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되면은 뭐 2배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환율도 좀 깨지고 채권 평가 손실이 날 경우에는 좀 2배로 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그런 자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거 고객들이 이거 네. ETF 투자하실 때 네. 그런 어떤 상품 구조나 정보를 갖다가 다 숙지하고 하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숙지하시는 것 같지는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상품이 좀 투자자분들의 투자 권유에 의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매매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HTS 들어가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이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조금 복잡하다 하시면은 회사마다 공식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공식 유튜브 채널이 다 있습니다. 한 5분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다 검색을 한번 하시고 위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구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운용사의 콜센터 전화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구조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도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상품에 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투자 설명서나 아니면 공식적인 투자 위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또 함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 질문 들어가기도 전에 본인 인증부터 한다고 주민등록번호 묻고 인증번호 까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걸로 한
5분, 10분 가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깔고 무슨 뭐 동이 여기 아주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창구에 가서 네. 직원들하고 이렇게 좀 한 네. 5분이라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민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대신에 증권사 지점 같은 데 네. 가셔도 되고 요즘은 증권사 콜센터에서도 직접 상품 상담이 좀 가능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개인정보 인증은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바쁘신 분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셔도 되고 안 아니, 바쁘신 바빠서가 분은 아니고 네. 제 옆에 계신 분만 해도 뭐 네. 충분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블로 들어가서 그게 되는데 네, 네, 저만 네.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네. 가서 붙들고 물어보려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금액 보고 쫓아낼까 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금액 보고 오히려 더 이렇게 모실 저 안쪽에 방으로 모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예. 선생님 관상 보고. 근데 이 잠깐의 그런 망설임보다는 좀 내가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찝찝하게 투자하는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차라리 예.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내가 확인 한번 하고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뭔지 정도는 파악하고 투자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 그거 진실의 방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뭐 하이바 씌우고 막 아유, 야 그 돈 들고 여기 오냐 이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왜 이렇게 예능으로 만드세요? 아니 그렇지 그나저나 않습니다. 그 네. 엔화노출형 ETF가 작년 상반기 출시가 되면서 인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지금 엔화 일단 전망도 좀 해보면서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경제 펀더멘털인데요. 조금 안 좋은 보도이긴 합니다만 2030년 같은 경우 일본의 뭐 GDP 규모가 예. 지금의 2위에서 한 뭐 6, 7위까지 뭐 밀려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를 보게 되면 좀 엔화가 강세보다는 좀 약세로 좀 흐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세 흐름보다는 조금 약세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엔화 노출 ETF는 워낙 저희가 그 환율 기준으로 보면 한 940원 정도인데 네. 최소한 900원 언더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900원 언더, 좀 800원 중후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됐다라고 하실 경우에 그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에서 손실도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채권 평가 손실이 둘 다 날 수 있거든요. 아하, 양방으로 터질 수 있다. 맞습니다. 양방으로 터질 수 있고 그 말은 뭐 자산이 두 개이기 때문에 국면이 어떻게 보면 네 개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올라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자산운용사들 요즘 그 채권 호남형 ETF 네네. 이게 그러니 이제 주식 채권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냥 그거네 짬짜면이네. 뭐 반반, 짬짜면, 뭐 짬뽕, 짜장면, 뭐 예, 다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예. 지금 뭐 하나자산운용에서 상품이 하나 나오면서 네. 굉장히 뭐 주목을 받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9월 30날에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저희는 반반 ETF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 반반. 나스닥 100의 50% 그다음에 저희가 달러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달러에 대한 포지션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채 50%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반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상장 첫날에 좀 많은 개인 순매수가 모였었고요. 역대 채권 혼합형 23년 저희 한국 그 ETF 역사 중에서 채권 혼합형 첫날 순매수 역대 1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오호. 예. 투자자분들이 좀 이 달러 포지션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퇴직연금 안전자산에서는 저희가 무조건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나머지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자산에서 주식 포지션을 좀 높이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30%에 대한 니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모친께서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네. 이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 그다음에 단기채 5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조금 나이가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투자를 처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좀 안정적인 것도 좀 하고 싶고 나스닥도 한 어느 정도 좀 반 정도는 쫓아가는 상품 좀 하고 싶은데 뭐가 좋아 이런 질문 좀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도 좀 투자하시기 좀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에서 그 K-소버린 AI ETF 출시를 했는데 네, 네, 이 상품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예.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AI 3대 강국으로 나온다,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하정우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G 엑사원을 개발한 그 현업에 계신 분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모시는 것처럼 좀 AI에 굉장히 진심인데 이 소버린 AI 자체가 바로 우리 자국의 기술력으로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좀 구축하자라는 것인데 저도 사실 요거 상품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챗 GPT에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거의 조선시대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제가 경남 창원 출신인데 예. 경상남도가 아예 없고 네. 경상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 하나의 작은 예일 수 있는데 결국은 AI라는 그 큰 축에 맞춰서 자체 소프트웨어, 자체 LLM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AI를 저희가 좀 진정으로 도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인프라는 되게 좋습니다. 반도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드웨어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자체 LLM 모델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원QK 소버린 AI ETF 같은 경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LG CNS라든지 더 좋은 비전, 그다음 삼성 SDS 같이 뭐 국가대표 뭐 AI 5종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나무와의 인수합병을 좀 발표하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주 중에서는 IT센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날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고래소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금거래소의 주주, 최대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게 저희 거라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생각하시는 게 참 요즘 방산도 굉장히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방산 뭐 미사일 하나 또는 뭐 전투기 하나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자체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없게 되면은 요즘 뭐 다 전쟁을 AI로 하는데 전쟁 버튼, 미사일 발사 버튼 눌러야 되는데 미국 빅테크의 소프트웨어를 구성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주포에 그걸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 소프트웨어는 꼭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써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은 관심 얻는 것 같고 정책적인 수혜 차원에서도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섹터 순환매 장세에 들어오면서도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 본부장님, 그리고 이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동안에 이렇게 인버스나 네, 꽃버스 쪽으로도 네. 우리 국내 코스피 이쪽에 네, 네. 개인들은 꽤나 뭐 많이 집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고 갑니까? 계속 가십니다. 계속 가세요. 네, 참 이게 시장이 재밌는 게 예.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반대로 역배팅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 또는 두 개의 얼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식시장이 국내 코스피 200이 계속 고점을 갱신하며 할수록 고버스에 대한 투자 포지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좀 반대의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는 5천 달성은 좀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거면은 막 모든 자산을 막 올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해지 자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단기 투자용으로 정도만 좀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 들고 있는데 꽃버스에서 아니 꽃버스가 아니고 인버스에서 좀
마이너스가 이렇게 깊어졌는데 네네. 그래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 장에서 왜 이걸 들고 아직도 들고 가냐 했더니만 네. 또 다른 걸 또 펼쳐 보여주는데 네. 현물은 또 빵빵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치하는 조금 거예요? 이렇게 해치 용도, 예. 자기가 보기에 지금 장이 좀 네네. 과열됐다 싶으니까 좀 인버스를 들고 간다 이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예. 그 전원주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 버핏 얘기도 나오는데 전원법비. 예, SK 하이닉스 2만 원대 사셔가지고 절대 안 판다 하셨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그래도 내가 볼 때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인버스 또는 소액으로 하시게 되면 뭐 인버스 2X 정도를 활용하셔가지고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어느 정도 내 그 손실을 좀 만회하는 그 정도가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는 활용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쪽은요. 미국 쪽도 뭐 QQQ 뭐 네. 막 있잖아요. 반대쪽 3배도 있고 네네네. 위로 3배도 있고 유로 3배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6배. 네, 싱가포르 거래소 가시면은 뭐 개별 코인은 종목- 뭐 100배, 150배 들리던데. 아 그럼 뭐 선물 포지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더 레버리지를 더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최근에 또 뉴스를 본 것을 좀 보게 되면은 한 번 이렇게 방향성 베팅을 잘못하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좀 반대로 쫓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 ETF 콘트 솔루션 본부 같은 경우도 예. 기관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 쪽 자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미국의 다른 연기금 좀 큰 연기금도 올해 4월에 보면은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하루에 한 10% 빠진 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너무 위험해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좀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저희가 꺾었다고 하는데 포지션을 다 한번 꺾은 그 연기금 공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좋은 장에도 여전히 손실을 보거나 또는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투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50%를 좀 갖고 가시고 경제적인 악재가 좀 해소됐다,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분들은 3배 또는 뭐 2배 이상의 레버리지 ETF를 쓰시고 조금 고점이다 하는 분한테는 또 인버스라든지 또 일부 인버스 2X를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이 위성 전략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금은 ETF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금은 저희는 지금 금도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네. 뜨겁습니다. 금은 그 KRX 금 현물이라고 국내의 이 그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그런 네. ETF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금 가격을 추정하는 ETF가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그 한국 금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그 가격을 추정하는 ETF가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 김치 프리미엄이 20% 이상 끼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서 예. 한국거래소나 감독원 측면, 그다음에 다른 운용사나 증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직접 위험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 ETF를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KRX 금연물 ETF는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제금을 추종하는 ETF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국제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예. 김치 프리미엄이 한 번에 꺼지게 되면은 예. 국제금 가격은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ETF는 순식간에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보시게 되면 좀 국제금을 추종하는 그런 ETF에 대한 관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 쪽은 인버스 없고요. 금 쪽은 국내 상장된 데는 인버스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네네. 아니 요즘에 은 ETF도 많이들 관심 은도 갖고 장난 계셔서. 아니고. 예. 은도 지금 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 은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는 은 가격 역대 최저로 덜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요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볼 때도 은에 대한 좀 관심도 어느 정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은 현물도 요즘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시면 많이 사실 수 있잖아요. 네. 네. 한번 살려고 저희가 주문을 넣으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좀 한두 달 정도 길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가격도 골드바도 구하기 힘드니까 은, 실버바도 한국에서 투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예. 그것도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 또는 은 가격이 금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그래도 가격 상승률이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은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구하는데 한 달 걸릴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런던에서는 지금 금 현물, 은 현물이 지금 그거 잡기가 난리라던데. 네. 그리고 뭐 한번
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지만은 이게 수요가 많다 그래서 한 번에 막 뭐 공급이 갑자기 그렇죠, 늘어날 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못 따라잡고 그렇다 보면은 또 가격이 또 급격하게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관련 컨텐츠에 보면 댓글들이 그러죠. 너무 뭐 숫자로 찍혀 있는 금, 은 믿지 마라. 숫자일 뿐이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뭐 그런 네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또 시장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코스닥은 네. 강보합권이네요. 아까 뭐 코스피도 잠시 네, 맞아요. 양전까지 가나 싶었는데 네. 워낙 외부 변수가 안 도와주네요, 아직은.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